안녕하세요. 자, 오늘은 이제 제빵기능사 우리 CBT 모의고사 문제를 풀어보려고 해요. 자, 그 전에 제가 조금 설명을 드리면 이 문제를 보시다 보면은 빈출이라고 표시되어 있는 부분이 있을 겁니다. 물론 다른 문제가 안 나온다는 건 아니지만 빈출과 조금 높은 문제들은 저희가 이렇게 빈출이라고 표시를 해드렸기 때문에 조금 더 중요하게 보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첫 번째 문제부터 좀 풀어볼게요. 자, 단백질 분해 요소인 프로테아제예요. 자, 우리 분해 요소죠. 무슨 아제라는 말이 붙으면 제가 이제 분해 요소나 소화 요소에 가깝다고 제가 설명을 드린 적이 있는데요. 자, 프로테아제를 햄버거 빵에 첨가하는 이유는 무엇인가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우리 프로테아제를 집어넣게 되면 아무래도 단백질이 조금 분해되고 소화되고 이 신장성이 조금 높아지는 원리를 하게 돼요. 자, 우리가 보통 햄버거 빵이라고 하는 거는 틀에 넣고 우리 몰드라는 햄버거 빵 몰드가 있습니다. 이 틀에 넣고 그 몰드를 꽉 채워서 구워져야 되기 때문에 이 햄버거 빵 반죽 자체가 조금은 어떻게 보면 탄력이 좁은 것보다 조금 약간 옆으로 퍼지는 이 신장성이 좀 높게 들어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프로테아제를 조금 집어넣게 되면 신장성이 넓어지고 빵의 흐름을 좋게 하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런 빵 철판 안에 이 몰드를 넣고 빵 반죽을 넣었을 때 발효가 되면서 어떻게 되냐면 이 몰드를 꽉 채워서 구워지게 돼요. 그래서 이 프로테아제 집어넣지 않았을 때보다 어떻게 되겠어요? 몰드를 조금 더 모양을 꽉 채워서 올라가는 모양을 동그란 모양을 더 가지게 될 수 있게 되는 거겠죠. 그래서 여기에 정답은 2번입니다. 팸 흐름을 좋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 프로테아제를 집어넣는다라고 보시면 더 좋을 것 같고요. 자, 다음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빵 시 팬 오일로 유지를 사용할 때 다음 중 무엇이 높은 것을 선택하는 것이 좋은가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우리 오일을 사용하는 거예요. 우리가 제빵으로 팬을 굽는 상태에서 오븐은 열을 굉장히 높게 받습니다. 아무래도 금속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높은 열을 가게 되어 있는데 이때는 발연점이 뭐예요, 여러분들? 발연점은 우리 연기가 발생하는 지점이라고 해서 발연점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기름이 탈 수 있는 온도의 지점인 거예요. 그래서 발연점이 낮은 기름을 사용하게 되면 어떻게 되면 팬이 먼저 우리 빵이 구워지기도 전에 팬이 먼저 타버리는 현상이 일어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항상 우리 이 팬오일로 사용할 때는 될 수 있으면 발연점의 높은 거를 사용했을 때 가장 현명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 문제 풀어볼게요. 자, 냉동빵에서 반죽의 온도를 낮추는 가장 주된 이유는 무엇인가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냉동빵에서 반죽의 온도를 낮추는 이유는 무엇이냐. 자, 우리 이 빵을 발효시키고 부풀리는 거는 가장 중요한 여건은 우리가 효모가 살아 움직여서 이 산소를 들이마시고 공기를 포집해서 이 반죽을 조금 더 높게 발효시키는 원리가 있습니다. 자, 그때 활동하는 게 뭐예요? 우리 이스트, 살아있는 생효모, 이 이스트란 녀석이라는 거죠. 자, 그러면 이 이스트는 따뜻한 환경에서 조금 더 활발하게 움직이게 되어 있습니다. 따뜻한 환경에서 조금 더 활발하게 움직이니, 자, 냉동빵이라는 거 뭐예요? 지금 발효해서 바로 구울 게 아니라 냉동을 넣어서 잠깐 이스트의 활동을 멈춰서 이 발효를 멈춰주는 단계를 우리 냉동빵을 쓸 때 많이 씁니다. 그래서 오늘 만드는 게 아니라 오늘 반죽한 거를 뭐 다음 날이나 아니면 그 다음 날 아니면 일주일 뒤에 이렇게 구울 때 사용을 하는 건데, 이스트의 활동이 높이가 높다면 어떻게 했어요? 이 상태에서도 우리가 온도가 올라갈 수밖에 없고 빵이 부푸는 단계가 올라갈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반죽의 온도를 낮춰주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뭐예요? 이스트의 활동을 억제시켜서 얘가 조금 더 발효가 멈출 수 있게끔 만들어줄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는 거죠. 자, 다음 문제 풀어보시면요. 4번 문제. 빵의 부피가 가장 크게 되는 경우는 무엇이냐라고 되어 있습니다. 빵에
부피가 가장 크게 됐던 어디예요? 발효가 많이 됐을 때는 거죠. 발효가 조금 더 많이 되면 아무래도 이 이스트 녀석이 이 공기나 이런 것들을 많이 포집하면서 활동량이 많아지기 때문에 그만큼 더 부푸는 단계가 많이 올라올 수밖에 없게 된다는 거죠. 자, 그래서 빵의 부피가 가장 크게 되는 경우는 과발효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과발효를 시키면 빵의 냄새나 노화가 조금 더 빨라지고 이 냄새가 좋지 않게 됐지만 이 결과적으로 봤을 때 어떤 현상이 나타나냐? 발효가 많이 되면 빵의 부피가 훨씬 더 커진다. 그래서 우리가 한 입 베물었을 때 가운데 빈 공간이 조금 더 많이 보여줄 수도 있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발효가 더 많이 되었을 때 우리 빵의 부피가 가장 크게 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 문제 한번 풀어볼게요. 자, 비상 스트레이트법이에요. 자, 우리가 일반적인 스트레이트법이랑 비상 스트레이트법이 뭐가 달랐습니까? 비상은 말 그대로 조금 비상한, 빨리 급하게 빵을 만들어야 되는 경우 때 우리가 비상 스트레이트법이라는 걸 쓰거든요. 그럼 우리 비상 스트레이트법의 조건이 있었죠. 온도를 높게 잡았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온도를 높게 잡으니 그만큼 발효 시간이 줄어들 수밖에 없었고요. 그래서 빵을 만드는 공정 자체가 비상 스트레이트가 훨씬 더 시간은 단축되고 온도는 높였어야 됩니다. 그럼 우리가 이걸 맞추기 위해서 어떻게 했어요? 이스트 함량도 조금 더 높게 잡았었죠. 그래서 이 이스트가 조금 더 빨리 활발하게 움직일 수 있게 더 많이 도와줬던 게 우리가 비상 스트레이트법이거든요. 자, 이 문제 시험 문제에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일반적인 이 중간 온도, 이 스트레이트법, 일반적인 빵의 온도를 물어본다면 여러분들 27도가 맞습니다. 27도가 정답일 거예요. 근데 지금 여기서 뭐가 나왔어요? 비상이라는 말이 나왔습니다. 자, 비상이라는 말이 나왔기 때문에 정답은 30도가 맞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 나왔을 때 보기에 지금 27도라고 나와 있기 때문에 크게 헷갈리지 않는데 여기에 27도가 나와 있고 정답이 2번하고 3번 이렇게 되어 있을 때 많은 분들이 27도를 고르게 돼요. 왜냐? 27도라는 단어는 정말 우리가 이론에서도 계속 말씀을 드렸고 다른 문제에서도 굉장히 여러 번 반축이 될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문제를 계속 풀이하시던 분들은 시험장 가셔서 이 비상이란 단어가 잘 눈에 잘 들어오지 않고 그냥 가장 적합한 온도, 최적 온도 이렇게만 암기하시고 문제를 그냥 흙게 풀어보시면 27도를 고를 확률이 굉장히 높아집니다. 자, 하지만 여기는 뭐라고 써 있어요? 비상이란 단어가 써 있다고 그랬어요. 비상이란 단어가 써 있을 때는 27도가 아닙니다, 여러분들. 30도가 정답이라는 거. 그래서 이만큼 온도가 이스트가 더 많이 들어갔고 온도가 높아진 만큼 어떻게 합니까? 발효 시간은 조금 더 단축시킬 수 있다라는 거죠. 자, 다음 문제. 6번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냉동 반죽에 사용되는 재료와 제품의 특성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우리 냉동 반죽은 뭐였어요? 방금 반죽을 쳐서 지금 구워진 형태가 아니라 이스트의 활동을 잠깐 저지시켜서 다음에 아니면 다음 날, 그 다음 날 일주일 뒤에 구울 수 있는 반죽을 우리가 냉동 반죽이라고 얘기합니다. 자, 일반 제품보다 산화제 사용량을 증가시킨다. 맞습니다. 산화제 사용량을 조금 더 시켜서 어떻게 보면 얘네들 산화를 조금 더 막아줄 수 있는 역할을 해야 되고요. 자, 저율 배합인 프랑스 빵이 가장 유리하다. 아니죠. 우리가 냉동 반죽에 사용할 수 있는 반죽은 고율 배합인 반죽이 더 좋습니다. 자, 저율 배합과 고율 배합 어떤 거였죠? 설탕이나 유지를 조금 더 많이 쓰는 거는 우리가 고율 배합이라고 얘기했고요. 우리가 이 설탕이나 우리 유지가 조금 더 적게 들어가는 반죽을 저율 배합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자, 냉동을 하는 동안 수분이나 이런 것들이 손실될 수 있는데 유지나 설탕이 조금 더 많이 들어가 있는 고율 배합은 이런 것들이 손실이 조금 더 적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저율 배합인 프랑스 빵보다 고율 배합인 페스트리라든가 아니면 쿠키 반죽이라든가 아니면 조금 더 설탕이 많이 들어가 있는 빵들은 이 냉동을 시켜도 그렇게 제품의 품질에 크게 문제가 생기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정답은 2번입니다. 고율 배합이 더 냉동 반죽에 유리하다라는 거. 저 정답은 2번이 되겠고요. 자, 그 다음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7번. 이스트.
자, 다음 중 이스트가 오븐 내에서 사멸되기 시작하는 온도. 자, 이것도 지금 보시면 빈출 문제에 되어 있죠. 자, 우리 이스트가 가장 활발하게 움직일 수 있는 온도가 몇 도였어요? 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최적의 온도 27도였습니다. 자, 27도로 우리가 보통적으로 빵 반죽의 온도를 마무리하고는 하죠. 비상법 같은 경우는 30도로 마무리하는 거고요. 그래서 27도에서 32도 사이의 온도를 이스트가 가장 활발하고 움직일 수 있는 온도가 가장 높은 온도가 우리가 27도에서 32도입니다. 그러면 이거보다 높이 올라가면 당연히 사멸이 될 수 있겠죠. 그러면 우리가 그 점이 있다라는 거예요. 당연히 우리가 80도, 100도에서는 움직일 수가 없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스트가 사멸되기 시작하는 온도 보시면 7번에 2번입니다. 자, 우리 40도까지는 그렇게까지 사멸이 되지 않습니다. 보통 우리가 이스트가 38도에서 더 활발하게 많이 움직여요. 그래서 여러분들 빵 반죽 치시고 발효실 넣는 온도를 보시면 아실 거예요. 1차 발효가 있고 2차 발효가 있잖아요. 자, 우리 1차 발효보다 2차 발효 때 어떻게 합니까? 온도를 조금 더 올려줍니다. 그래서 온도를 조금 더 올려서 빵이 더 급속하게 더 많이 부풀어질 수 있는 단계를 만들어주거든요. 그때 온도계를 보시면 보통 37도까지 우리가 발효실을 온도를 맞춰줍니다. 그러면 이 온도를 맞춰준다는 건 어떤 겁니까? 이스트를 조금 더 빨리 활성화시켜서 많이 부풀릴 수 있게끔 만들어주는 게 이 온도라는 거죠. 그래서 사멸되기 시작하는 온도를 짜지라면 60도가 맞다라는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8번 문제 볼게요. 자, 다음 중 냉동, 냉장, 해동, 2차 발효를 프로그래밍에 의해서 자동적으로 조절해주는 기계가 있대요. 자, 우리가 보통 이 대형 빵집이나, 소형 빵집까지는 잘 많이 안 쓰지만, 이 체인점이나 대형 이런 프랜차이점 이런 데서 좀 많이 사용을 하는 편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빵을 보통 발효시키고 다 구우려고 그러면은 3시간, 4시간 정도의 시간이 걸리는데 자, 아침 7시에 빵이 나오려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새벽 3시부터 반죽을 쳐야 되는 게 맞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힘들겠죠.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우리 도우 컨디셔너라는 기계가 있습니다. 자, 마치 발효실처럼 생겨있는 기계인데요. 이 안에다가 그냥 냉동 반죽을 넣어놓으시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시간 타이밍을 적용을 하죠. 시간 타이밍을 적용해서 아침 7시 정도에 반죽이 끝났으면 좋겠다. 발효가 끝났으면 좋겠다. 2차 발효까지 그때까지 맞춰줘. 라고 얘기를 하면 여기에 있던 냉동 반죽이 한 6시 때까지는 이제 냉동 상태로 있다가 해동을 시켜주고 마지막 7시 타임에 갈 때는 발효까지 끝날 수 있는 자동적으로 우리가 프로그램이 적용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안에는 냉동도 되고 일반 이 온도 30도도 되고 그 다음에 40도까지도 올라갈 수 있는 기능이 다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기계를 보러 도우 컨디셔너라고 얘기를 하죠. 자, 우리 스파이럴 믹서는 어떤 거였어요? 우리가 공장에서 쓰는 우리 기계였죠. 그래서 제 이 믹싱기 자체가 굉장히 커서 이 뭐라 그러죠? 나선형 휘퍼가 이 2개인가 3개가 이렇게 달려 있어요. 그래서 보통적으로 일반 업장에서는 잘 구경하기 힘들고 큰 이 호텔이나 아주 하루에 500개, 600개 이상의 빵을 만들어내는 대형 빵집에서 있던 게 우리가 스파이럴 믹서였거든요. 그래서 우리 8번 같은 문제는 도우 컨디셔너가 정답이라는 거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 문제. 네. 자, 9번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식빵 반죽의 희망 온도가 27도. 자, 27도라는 단어 굉장히 제가 많이 나올 거라고 했죠. 우리 표준 온도죠. 우리가 빵을 만드는데 가장 최종적인 온도 27도, 표준 온도입니다. 자, 27도일 때 실내 온도가 20도, 밀가루 온도가 20도, 마찰 계수가 30인 경우 사용할 물의 온도를 계산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공식 한번 써볼까요? 희망 온도 먼저 자, 희망 온도가 27이고요. 자, 27. 자, 곱하기 3. 요거는 그냥 공식입니다. 외워주셔야 돼요. 자, 곱하기 3 해주셔야 되고요. 자, 이걸 먼저 계산을 해주시고요. 자, 그 다음, 실내 온도. 실내 온도가 20도예요. 자, 우리 밀가루 온도가 20도고요. 그 다음, 마찰 개수가 30입니다.
자, 그래서 요걸 계산하시면 여기가 70이 나오시고 여기는 81이 나오게 되죠. 자, 그럼 81에서 뭘 빼시면 돼요? 70을 빼주시면 됩니다. 자, 그럼 우리가 사용할 물의 온도가 나오게 되죠. 정답은 11도입니다. 그래서 마찰기 31대 나오는 온도 11도라는 거. 그래서 지금 여기서 꼭 외워주셔야 되는 건 요 곱하기 3밖에 없죠. 그리고 공식도 외워주셔야 됩니다. 자, 희망 온도와 곱하기 3을 먼저 해주시고 그 다음 마이너스 써서 자, 이 온도를 먼저 더하신 다음에 빼주셔야 된다는 거. 그래서 81에서 마이너스 70은 11도라는 거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10번. 10번이죠. 자, 노타임 반주법에 사용되는 산화, 환원제의 종류가 아닌 것이라고 문제가 나왔습니다. 자, 빈출도가 그렇게 높지는 않지만 사실 우리가 암기로 모든 이 산화제나 환원제를 암기할 수 없기 때문에 사실상 굉장히 어렵게 느껴지는 문제일 수 있는데요. 자, 여기 자세히 보시면 오타가 하나가 있습니다. 오타가 우리가 제가 내는 오타가 아니라 시험장에서 약간 의도적으로 오타가 나온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일단 이 노타임 반주법에 사용되는 산화제부터 먼저 알고 계셔야죠. 자, 우리 산화제 브로미산 칼륨, 요오드 칼륨, 그 다음에 ADA가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얘도 해당되고요. ADA가 뭐예요? 산화제고요. 그 다음 요오드 칼륨, 얘도 산화제에 해당이 됩니다. 자, 그 다음 환원제를 한번 보시면은 L시스테인, 그 다음 글루타티온, 그 다음 소르빈산까지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얼핏 보면 네 가지 전부 다 환원제에 해당이 되는 것처럼 보이는데 지금 보시면 우리 여기 노타임 반죽법에 사용되는 산화제는 요오드 칼륨입니다. 요오드 칼륨인데 지금 뭐라고 되어 있어요? 요오드 칼슘이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요오드 칼슘이 아니라 요오드 칼륨으로 되어 있어야 정답이라는 거. 그래서 10번의 정답은 바로 4번입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문제가 거의 비슷하게 똑같은 형태로 문제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자, 요 정답 칼슘이 아니라 칼륨이라는 거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 다음 문제. 빵의 부피가 너무 작은 경우 빵의 부피가 아까 우리 비슷한 문제 있었죠. 빵의 크기를 크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 했어요? 반죽을 발효 시간을 오래 하면 됩니다. 발효 온도를 조금 더 높여준다거나 발효 시간을 조금 더 길게 해주시면 빵이 조금 더 충분하게 풍부하게 부풀어날 수가 있거든요. 제가 전에 수업을 하는데 발효실이 살짝 문제가 있었던 것 같아요. 이 습기를 뽑아내는 곳이 물이 제대로 나오지 않아서 30분을 발효했는데도 빵이 제대로 커 있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그날 하루 이 빵을 제대로 굽지 못한 경우가 있었죠. 그리고 여러분들 제빵 기능사 품목 중에 뭐가 있어요? 풀먼 식빵이라는 거 있죠. 풀먼 식빵. 우리 틀에다가 식빵 틀에다가 반죽을 넣고 뚜껑을 닫아서 이대로 반죽을 하죠. 그래서 발효 시간을 충분하게 하지 않으면 얘가 샌드위치 식빵인데 이 칸을 채워지지 않고 구워놨을 때 위에가 산형이 나오죠. 이 풀먼 식빵은 산형 식빵이 아니라 이 네모난 틀을 완벽하게 채워야 돼요. 자, 그럼 네모난 틀을 완벽하게 채워서 구우려면 발효 시간을 길게 가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풀먼 식빵은 1등으로 내면 제가 떨어질 거라고 얘기해요. 1등으로 낸 게 아니라 최대한 내가 굽는 시간까지 계산하셔서 늦게 발효실을 빼셔야 얘 풀먼 식빵이 네모난 틀에 꽉 찰 거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지금 여기서도 마찬가지죠. 부피가 커지려면 발효 시간을 길게 가셔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조치사항으로 옳은 건 뭐예요? 바로 1번이죠. 발효 시간을 조금 더 증가시키면 조금 더 빵의 부피가 커질 거. 특히 2차 발효죠. 2차 발효 시간을 조금 더 길게 가시면 부피가 커지는 거하고 1차 발효는 상관이 없죠. 이 2차 발효 시간을 좀 더 증가시켜서 빵의 부피를 늘 커지게 해줄 수 있는 방법이 있다라는 거 보시면 되고요. 자, 식빵의 일반적인 비용적인이라는 문제가 나왔습니다. 자, 우리 식빵 형태가 있죠. 우리가 산형 식빵이라고 해서 일반적인 형태의 산형, 삼봉리 식빵도 있고 뭐 이봉 식빵도 있죠. 이렇게 식빵 형태가 있는데 자, 얘 일반적인 산형 식빵의 비용적은 3.2에서 자, 산형 식빵은 비용적이
3.2에서 3.4가 해당이 됩니다. 자, 근데 우리가 식빵에는 이런 식빵만 있냐?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풀먼 식빵도 있거든요. 네모난 식빵의 비용적은 3.3에서 4가 됩니다. 그러면 식빵의 일반적인 비용적이라고 말씀드렸기 때문에 요거의 두 개의 평균치를 계산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요 두 형태의 식빵적인 이 평균치를 계산하시면 바로 근사치 3.6이 나오는데 3.6의 가장 근사치인 3.36을 계산해 주셔야 되겠죠. 근데 꼭 이거를 근사치를 계산하지 않는다고 해도 일반적인 식빵의 비용적과 풀먼 식빵의 비용적이 3대잖아요. 3.4 아니면 3에서 4 이렇게 들어가는데 지금 아예 정말 말도 안 되는 단어들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5.3이 나온다거나 0.36이 나온다거나 그럼 우리가 비용적이 전혀 해당이 되지 않겠죠. 그래서 정답은 3번이라는 거 보시면 되고요. 자, 하나의 스펀지 반죽으로 2개에서 3개의 도우를 우리 뭐예요? 반죽이죠. 반죽을 제조하는 방법으로 노동력, 시간이 절약되는 방법, 절약할 수 있는 방법 어떤 것이냐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이것도 우리가 크게 문제는 나오지 않지만 이것도 문제로 한번 풀어보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마스터 스펀지법이라는 거. 아마 우리 이거 이 필기책에도 잘 나와 있지 않을 거예요. 사실 이런 많은 내용들을 우리가 담아내기엔 책이 정말 너무 두꺼워지고 공부할 내용이 방대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이런 문제들은 이렇게 이런 식으로 문제가 나올 수 있겠구나라고 같이 풀어보시는 게 가장 좋다라는 거. 그래서 13법의 정답은 3번이라는 거 보시면 더 좋을 것 같고요. 자, 14번 문제 보겠습니다. 자, 제빵시 적절한 2차 발효점은 완전품 용적의 몇 %가 가장 적당한가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2차 발효, 1차 발효가 있고 2차 발효가 있었죠. 자, 우리가 1차 발효 때는 그냥 반죽 형태를 부풀리는 형태를 우리가 1차 발효라고 말씀드리고 2차 발효는 정형이 끝난 원래 빵의 그 모양을 그대로 간직하는 걸 우리가 이 정형이고 그 정형의 모양을 조금 더 완제품에 가까이 부풀리는 단계를 2차 발효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러면 2차 발효는 거의 일반 우리가 생각하는 빵의 형태에 가깝게 나와야 돼요. 자, 근데 물론 우리가 오븐 스프링이라고 해서 오븐에 넣어서 부풀려지는 단계가 있으니 100%, 90%까지는 가까이 가는 게 아니라 거의 70에서 80%까지는 우리가 생각하는, 자, 소보루빵이에요. 우리가 생각하는 내가 소보루빵의 크기의 80%, 70%까지는 가까이 가줘야 되는 거죠. 자, 제가 앞서 설명드린 것 중에서도 뭐가 있었습니까? 풀먼 식빵 있었잖아요. 자, 우리 풀먼 식빵, 발효 시간 넓게 해서 우리가 빵을 부풀리면 돼. 라고 해서 빵을 요 정도까지 부풀리지 않은 상태에서 뚜껑 넣고 발효한다고 해서 얘가 모양이 여기까지 올라오지는 않는 거거든요. 최대한 우리가 80에서 70%까지는 이 뚜껑에 가올 때까지 올라온 상태에서 우리가 완료점을 만들어 주셔야 얘네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오븐 스프링에서 이 칸을 채워줄 수가 있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 2차 완료점은 몇 %다? 70에서 80%다. 70에서 80%까지 올려줘야 이 완성품 크기가 거의 비슷하게 나올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15번. 다음 중 팬닝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나왔습니다. 자, 우리 팬닝이라고 보니까 우리가 팬에다가 모양 틀을 이렇게 빵이 반죽을 넣어주는 현상이죠. 식빵 같은 경우는 우리가 펀칭을 해서 넣어주기도 하고 그 다음에 뭐 그리신이나 이런 투보로빵 팬을 넣어주기도 하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틀린 거 한번 볼까요? 자, 반죽의 이음매가 틀을 바닥으로 놓이게 한다. 맞습니다. 자, 특히 우리 소보루빵이라고 생각을 한번 해볼까요? 소보루빵? 소금빵이라고 한번 생각을 해볼까요? 자, 우리 소금빵 어떻게 만들어요? 버터롤이죠. 자, 길다란 반죽을 이 안에다가 버터를 넣고 돌돌돌 말려서 이 약간 크루아상처럼 모양이 형태가 이렇게 울퉁불퉁하게 나오는 거 우리가 소금빵이라고 해요. 그러면 이 끝에 완료점을 어떻게 합니까? 반드시 바닥으로 가 있어야 됩니다. 자, 이 반죽 완료점이 바닥으로 가 있지 않고 여기에서 마무리가 젖은다면 어떻게 됩니까? 얘가 올라오게 되죠. 그래서 소금빵 형태가 아니라 이 반죽이 들어 올려지는 형태가 나올 수가 있고 터짐이 옆면에서 나올 수도 있고요. 윗면에서 나올 수도 있게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반드시
틀의 바닥으로 놓이게 하셔야 빵의 형태가 이쁘게 나올 수 있다라는 거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 철판의 온도를 60도로 맞춘다. 아니죠. 자, 철판의 온도를 만약에 60도로 맞춘다면 벌써 바닥 부분에서 색깔이 갈색이 날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만약에 이게 지금 제빵이라고 한다지만 우리가 제과일 같은 경우, 버터가 많이 들어가 있는 제과일 같은 경우 얘가 부푸는 시간보다 버터가 녹아지는 시간이 더 빠를 거예요. 그래서 모양 형태가 전혀 나올 수가 없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펜이 모자라서 방금 나온 펜을 굳이 써야 된다면 어떻게 합니까? 뒷면에 물이라도 뿌리셔서 아니면 차가운 행주라도 얘네를 냉각을 한번 시켜서 펜의 온도를 낮춰주신 다음에, 철판의 온도를 낮춰주신 다음에 펜닝을 하셔야지, 철판의 온도가 너무 높게 올라간다면 벌써 마이야르 반응이나 이런 것들, 버터가 녹는다거나 이런 현상이 일어날 수 있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철판의 온도를 60도로 맞춘다. 얘는 틀린 답이라는 거. 그래서 정답은 2번입니다. 자, 그 다음. 자, 16번. 자, 빵 표피의 갈변 반응을 설명한 거래요. 자, 표피의 갈변 반응을 설명한 것 중 옳은 것은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우리 갈변 반응이라고 해서 조금 약간 어렵게 느껴질 수 있겠지만 색깔이 갈색으로 변하는 거, 색깔이 변화되는 거, 꼭 갈색이 아니더라도 변화되는 걸 우리가 갈변 반응이라고 얘기합니다. 자, 빵 자체가 너무 노화돼서 갈변이 되는 것도 있지만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오븐에 온도를 넣어서 갈색으로 익혀내도 우리가 마이야르 반응에 의해서 변화가 된 거를 우리가 갈변 반응이라고도 얘기를 하게 되는 거거든요. 자, 그러면 옳은 것은 이스트가 사멸한다고 생기나요? 아니죠. 이스트가 사멸된다고 해서 갈색이 일어나지는 않습니다. 자, 그 다음 우리 마가린으로부터 생긴다. 마가린으로부터 생기는 거는 아니죠. 우리가 버터가 많이 들어가면 물론 버터가 가열되면서 갈색이 될 수도 있지만 마가린으로부터 생기는 경우는 아닙니다. 자, 아미노산과 당으로부터 생긴다. 맞습니다. 자, 우리 아미노산이 가열되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요? 마이야르 반응이 일어나고요. 자, 일정 온도 이상보다 올라가면 마이야르 반응. 빵을 구울 때도 잠시만요. 자, 아미노산 간을 마이야르라고 하죠. 자, 밀가루를 가열해서 갈색이 나는 것도 마이야르 반응. 고기를 센 불에 구워서, 삼겹살을 센 불에 구워서 갈색이 나는 것도 마이야르 반응입니다. 자, 당은 뭐예요? 자, 당을 갈색으로 180도 이상으로 높은 열도로 가열하면 카라멜화 반응이 일어나죠. 카라멜화 반응이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물론 우유를 집어넣어서 유당에 의한 변화도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여기 보기에서는 아미노산과 당으로 설명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정답은 3번이 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빵의 표피에 갈색이 더 많이 나게 하려면 어떻게 돼요? 설탕을 조금 더 많이 집어넣는다거나 아니면 우유를 첨가한다거나 유당을 집어넣게 되면 빵의 색깔이 훨씬 더 많이 변하게 되죠. 그래서 시험장에서는 많이 사용을 하지 않지만 우리가 일반적인 빵을 만들어낼 때, 식빵을 만들어내거나 소보로빵을 만들어낼 때 윗면에다가 우유칠을 해준다거나 아니면 우리가 계란물칠을 해준다거나 그러면 이것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아미노산 형태 아니면 유당에 의해서 갈색을 조금 더 진하게 먹음직스럽게 변화할 수 있는 반응이라는 거. 그래서 우유를 그냥 바르시는 것보다 설탕을 살짝 섞어서 바르시면 훨씬 더 먹음직스럽고 갈색으로 진한 갈색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빵 표피가 색깔이 갈색으로 조금 더 먹음직스럽게 변하는 현상에 옳은 걸 찾으시면 아미노산과 당으로부터 생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 17번. 굽기 과정 중, 지금 방금 풀었던 거죠. 당류의 카라멜화, 우리 설탕을 가열하면 어떻게 됩니까? 카라멜화가 되거든요. 자, 당류를 카라멜화 되는 시점. 우리가 오징어 게임으로도 달고나라는 게 굉장히 많이 전파가 되고 다시 유행이 됐는데 설탕을 뽑기라고도 얘기하죠. 설탕을 가열해서 갈색 시럽이 돼요. 갈색 시럽이 된 데다가 우리가 소다를 넣으면 부풀게 되는 거죠. 그래서 거기는 팽창제 원리도 볼 수 있고 이 카라멜화 원리도 볼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설탕이 녹아지면서 온도가
온도가 올라갈 때 색깔이 나기 시작하는 지점이 몇 도냐라는 문제가 나온 거예요. 17번. 바로 보통은 160도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보기에 160도라고 되어 있으면 얘가 정답이 되겠는 거고요. 근데 지금 여기 보기에는 뭐가 되어 있습니까? 근사치를 찾으시면 됩니다. 우리가 160도라고 여러분들은 알고 계시고 160도의 가장 근사치를 찾으시면 됩니다. 그러면 180도보다 150도가 조금 더 가깝게 되겠죠. 그래서 150도 또는 160도라고 문제가 나왔을 때 이것들이 정답이라는 거. 자, 빈출 표시가 표시된 만큼 문제가 그만큼 많이 나올 수 있는 품목이기 때문에 같이 보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 굽기를 할 때 일어나는 반죽의 변화가 맞는 아닌 것은, 자, 반죽의 변화가 아닌 것이라고 물어봤어요. 자, 그러면 오븐 팽창. 맞습니다. 우리가 오븐 스프링이라고 해서 우리가 반죽을 굽게 되면 조금 더 부풀어 오르는 현상, 조금 더 커지는 현상. 그래서 우리가 최적의 빵은 70에서 80%까지 2차 발효를 끝낸다고 했습니다. 자, 단백질의 열 변성. 자, 우리가 단백질이 익어가면서 어떻게 됩니까? 조금 더 단단한 구조를 형성할 수 있게 되죠. 반죽이 좀 조금 더 늘어나고, 어떻게 보면 조금 약간 신장성이나 탄력이 조금 더 질겨지는 현상이 나타난다면 얘를 열을 가함으로써 조금 더 튼튼한 뼈대를 가질 수 있는 굳어지는 형상이 나타나는 거죠. 자, 전분의 호화. 자, 우리 호화라는 단어. 자, 호화가 있고 노화가 있고 호정화가 있는데, 자, 호화는 뭡니까? 이 물을 넣고 반죽에, 아니면 탄수화물에 물을 넣고 160도 이상으로 우리가 가열을 했을 때, 일정하게 가열을 했을 때 몸에 좋게, 아니면 소화하기 쉽게 일어나는 과정, 그걸 우리가 호화라고 얘기했습니다. 자, 그럼 호화라는 건 익힌다는 뜻이에요. 몸에 좋게 변하다, 호호호 좋게 변하다, 그래서 호화, 익어지는 과정, 당연히 맞겠죠. 굽기를 할 때 일어나는 변화니까. 자, 그럼 노화는 뭐냐? 자, 노화는 말 그대로 늙을 노자입니다. 늙은 거예요. 그래서 빵을 구워놨어요. 빵을 구워놨는데 얘네를 그냥 실온에다가 노출을 시켜서 만약에 굳었어요. 딱딱하게 굳어버렸습니다. 그럼 그걸 우리가 노화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식빵을 밖에다가 꺼내왔을 때 딱딱하게 굳어버려서 수분이 다 날아가서 소화하기 어려운 상태로 변하는 걸 우리가 굳었다, 아니면 말랐다, 또는 전문적인 용어로 노화라고 얘기를 한다는 거죠. 그래서 굽기를 할 때 일어나는 변화라고 물어봤기 때문에 정답은 노화가 아닌 거죠. 그래서 정답은 4번입니다. 자, 빈출표시 표시되어 있는 만큼 여러분들이 꼭 알고 계셨으면 좋겠고요. 자,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자, 19번. 자, 다음 제품 중 2차 발효실의 습도를 가장 높게 해야 되는 나왔습니다. 자, 우리 아까 프로테아자는 문제 나왔어요. 햄버거 빵이라서. 이게 전에는 이렇게 문제가 햄버거 빵이 많이 나오셨던 느낌은 없었는데 제빵 산업 기사에 여러분들 햄버거 빵 나온 거 아시죠? 그래서 이 햄버거 빵의 문제가 조금 더 많이 나오는, 약간 느낌상 그런지 모르겠지만 조금 많이 나오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가장 높게 설정해야 되는 거. 자, 그러면 지금 여기에서 다른 점을 찾으셔야 됩니다. 자, 우리 호밀빵, 불란서빵, 빵도더, 햄버거빵, 요 중에서 물론 제빵 산업기사에서는 시험이고 여러분들을 조금 더 어려운 상태에서 시험을 보게 해야 돼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몰드를 주지 않습니다. 몰드를 주지 않고 그대로 모양을 만들어서 우리가 햄버거빵이 나오는 거 아니죠. 햄버거빵이 나오는 게 아니라 잉글리시 머핀이 나오죠. 죄송합니다. 잉글리시 머핀이 나오는데 햄버거빵 굽는 원리랑 거의 비슷하거든요. 잉글리시 머핀이나 햄버거빵은 몰드를 사용해야 됩니다. 몰드를 사용해서 이 안에 반죽을 넣고 얘가 발효되면서 부풀면서 조금 더 커져서 이 칸을 꽉 채워주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그냥 부풀면 약간 이렇게 우주선 모양으로 얘가 퍼진다면 몰드를 사용하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조금 더 이렇게 높은 형태를 가지고 있는 빵의 형태로 나올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몰드를 사용을 하게 되는 건데, 자, 그러면 이 몰드를 사용하려면 어떻게 돼요? 얘를 조금 더 부풀림이 심고 신장성이 더 늘어나서 꽉 채우는 원리가 있어야 돼요. 만약에 호밀빵이나 불란상이나 빵도넛처럼 얘네들의 형태를 그대로 이 형태를 가지고 있는 애들을 2차 발효를 크게 해서 반죽을 크게 높풀린다면 퍼지게 되죠. 퍼지게 됩니다. 이렇게 퍼지는 현상이 나타나게 돼요. 근데 몰드가 있기 때문에 조금 더 발효 온도나 습도나 이런 것들 온도를 조금 더 높게 해서 얘를 일부러 퍼지게 만들어주는 겁니다.
그래서 구웠을 때 이 형태가 그대로 나올 수 있게. 그래서 지금 여기에서 보시면 정답은 2번입니다. 요걸 번외로 보시면은 제빵 산업기사에서 몰드를 사용을 못하게 해요. 몰드를 사용하지 못하고 얘네들을 이 모양이 그대로 나오게끔 구워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다가 못해요. 우리가 뭐 나무 몰드를 쓴다거나 옆에다가 조그만 몰드를 써서 팬 2개를 겹쳐서 굽게 되죠. 팬 2개를 겹쳐서 구워서 더 이상 위로 올라오는 걸 동그라지는 걸 막는 거예요. 동그라진 빵이 아니라 평평한 빵이 나올 수 있게끔 만들어줍니다. 그래서 얘는 반대로 몰드를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2차 발효 습도를 너무 높게 가시면 안 됩니다. 2차 발효 습도를 높게 가면 어떻게 됐어요? 빈대떡이 나와요. 넓게 퍼지는 빵이 나올 수 있게 되는 거죠. 몰드를 사용할 때는 2차 발효를 조금 더 습도를 높고 조금 더 길게 잡아주시는 거고, 몰드를 사용하지 않을 때는 조금 더 짧게 가주셔서 얘네가 너무 퍼지지 않는 빵을 만들어 주셔야 되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19번의 정답은 2번이라는 거 보시면 됩니다. 자, 다음 문제 풀어볼게요. 자, 빵 제품에 모서리가 예리하게 된 것은, 다음 중 어떤 반죽에서 오는 결과인가 라고 되어 있습니다. 빵의 반죽이 모서리가 됐다. 이거는 뭐냐면 제가 봤을 때는 그렇게까지 반죽도 믹싱도 많이 하지 않았고요. 그 다음에 발효 시간도 오래 잡지 않은 겁니다. 그래서 얘네들이 신장성이 보면 어떻게 보면 많이 커지지 않은 거죠. 그래서 얘네들이 반죽이 보면 어떻게 좀 딱딱한 반죽이 나왔을 때 이런 결과가 옵니다. 그래서 발효가 지나친 반죽 아니죠. 이역류를 가다한 반죽 아니죠. 어린 반죽. 약간 발효 시간이나 이런 것들이 발효 시간이 좀 부족한 믹싱 시간이나 이런 것들이 어린 반죽. 이런 것들이 빵 모서리가 조금 더 뾰족하게 나올 수 있다라는 거. 신장성이 부족하기 때문에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 자, 21번. 자, 더운 여름에 얼음을 사용하여 반죽 온도 조절 시간을 계산할 수 있대요. 자, 우리가 여름철에 시험을 보러 가시면, 물론 집에서 제빵을 하셔도 마찬가지지만, 우리가 수돗물의 온도가 사계절 똑같지 않잖아요. 그래서 여름철에 사용한 그냥 수돗물의 온도와 이 겨울철에 사용하는 수돗물의 온도가 너무 한이하게 다르게 나옵니다. 그래서 한여름에는 우리가 수돗물을 계산하시면 뭐 18도, 진짜 20도까지 올라가는 경우도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얘네 온도를 낮춰줘야 됩니다. 안 그래도 날씨 덥고 밀가루도 덥고 이 물의 온도도 높은데 그러다가는 비상 스트레이트퍼처럼 반죽의 온도가 30도 이상으로 높이 올라갈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면 안 되니까 우리가 27도의 표준 온도를 맞추기 위해선 어떻게 합니까? 얼음을 사용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시험장에서도 얼음을 제공을 해줍니다. 자, 그럼 내가 이 얼음의 양을 몇 개를 낼 거냐? 내가 수돗물 온도계를 재보시고 수돗물이 오늘 몇 도인지 확인하시고 얘의 얼음 양을 사용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럼 뭐부터 계산하셔야 돼요? 마찰 계수부터 먼저 사용하셔야죠. 자, 오늘 치는 마찰 계수를 먼저 계산을 하시고 그 다음에 오늘 수돗물을 시험장에서 나와 있는 수돗물의 온도를 먼저 재시고요. 아, 오늘의 수돗물의 온도가 이 정도 온도가 되니까 내가 얼음을 몇 개를 사용할 것이다. 이렇게 계산을 해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순서로 적합한 것은 하고 문제가 나왔을 때는 1번이죠. 1번이 마찰 계수, 얼음 사용량은 당연히 맨 마지막으로 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빈출 표시되어 있는 만큼 조금 더 집중해서 보시고요. 자, 빵의 관능적 평가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 관능적 평가. 우리 어린 친구들은 저 관능이라는 말에 좀 어려워하기도 하더라고요. 자, 관능적 평가라는 건 뭐냐면, 우리가, 외부적, 관능적, 이게 문제가 조금 헷갈릴 수 있는데, 관능적 평가라는 원래는 맛까지 포함입니다. 자, 이거를 먹어보세요. 우리가 보통 신제품이 나왔을 때 많이 합니다. 신제품이 나왔을 때, 자, 얘를 드셔보시고, 색깔도 보시고, 눈으로 보시고, 그 다음에 맛도 한번 보시고요. 냄새도 한번 맡으러 보시고요. 식감도 활용해보시고, 손으로도 한번 만져보세요. 얘네들을 다 활용했을 때 어떻습니까? 물어보는 게 바로 관능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의 본능을 이용하는 거죠. 내가 맛있다, 이쁘다, 색깔이 좋아요, 냄새가 좋아요, 만져봤을 때 끈적임이 없어요. 이런 것들을 활용하는 걸 우리가 관능적 평가라고 합니다. 근데 여기에 뭐가 나왔습니까? 외부적 특성이 나왔습니다. 외부적 특성. 만약에 지금 여기서 외부적 특성이 들어가지 않고 그냥 관능평가법이라고 얘기가 나왔다면 맛이 포함되어 있는 게 맞습니다. 하지만 지금 여기서 외부적 특성이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맛이 아니라 눈으로만 봤을 때예요.
눈으로만 봤을 때 이쁘고 대칭이 잘 맞고 이런 껍질 특성이나 이런 것들이 많이 맞냐 안 맞냐를 사용하는 게 보통 우리가 외부적 특성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4번이라고 얘기하죠. 자, 우리 관능검사 제일 많이 쓰는 데가 어디 있어요? 여러분들 제빵 시험장입니다. 제가 시험장이죠. 마지막 평가 제품을 이용할 때 이분들이 실험 도구를 갖고 이거 활용하지 않잖아요. 그래서 모양이 이쁘고 대칭이 잘 맞고 그 센치가 잘 맞고 그 다음에 맛을 봤을 때 이런 것들이 있다 없다 이런 것들을 활용할 수 있는 게 바로 관능 검사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22번의 정답은 4번이라는 거 보시면 되고요. 자, 다음에 재료 중 많이 사용할 때 반죽의 흡수량이 감소되는 것을 무엇이라고 얘기하냐면, 자, 이거는 문제로 많이 나오는 편이죠. 그래서 바로 설탕입니다. 자, 우리 설탕이 흡수량이 많이 되면 반죽의 흡수량이 그만큼 감소가 될 수밖에 없게 되는 거죠. 그래서 설탕이 조금 더 5% 증가할 때마다 반죽의 흡수량이 15% 반죽의 흡수량이 1% 감소할 수 있다라는 거 같이 보시면 되고요. 자, 24번. 반죽의 변화 단계에서 생기는 외관이 되며 매끄럽고 부드러우며 탄력성이 증가하고 강하고 단단한 반죽이 되었을 때 상태는 무엇이냐 라고 합니다. 자, 우리 이거 반죽 몇 번이라도 쳐보신 분들은 아마 시험장을 가기 위해서 준비를 하셨거나 필기만 처음 보신 분들은 이 필기책을 처음 보시고 나는 필기만 먼저 보고 그 다음 제빵을 만들어 볼 거야 라고 하시는 분들은 이 말을 봤을 때 굉장히 어려운 단어로 느껴지실 거예요. 저기 지금 무슨 말을 하는 거냐. 아니면 꼭 내가 반죽을 만들어 보지 않으셨대도 영상을 조금 많이 보셨다거나 아니면 누가 만드는 과정을 이렇게 한번 집중 있게 보신 분들은 조금 이해하기 쉬운 문제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얘는 어떤 분들은 되게 어렵게 느껴지고 되게 그 반죽을 했던 분들은 쉽게 느껴질 수 있는 반죽인데 우리가 반죽의 이 단계들이 있죠. 자, 먼저 반죽을 다 넣어서 클린업 단계로 만들죠. 클린업 단계에다 우리가 유지를 집어넣게 되고 그 다음 발전 단계가 오고 최종 단계가 와서 마지막에 렛다운 단계까지 오게 되는데 자, 우리가 보통 렛다운 단계까지 가진 않죠. 렛다운까지 가는 과정 같은 경우는 반죽이 너무 늘어집니다. 최종 단계에서 꺼내는 반죽이 있고 발전 단계에서 꺼내는 반죽이 있단 말이에요. 발전 단계에서 꺼내는 반죽은 조금 더 단단한 반죽, 탄력이 있습니다. 최종 단계까지 들어가는 반죽 어때요? 성형하기가 용이해지죠. 그래서 우리가 성형을 하고 정형을 많이 해야 되는 빵은 보통적으로 다 최종 단계에서 꺼내게 되고 발전 단계는 최종 단계 바로 아래 지점입니다. 그래서 얘네들이 신장성이나 탄력성이 우리가 최종 단계에서는 신장성이 많이 생긴다면 우리가 발전 단계에서는 탄성이 조금 더 많이 생기게 되죠. 쫀득쫀득거리고 쫄깃쫄깃거리는 반죽이 많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24번의 정답은 바로 3번 발전 단계라는 거. 잠시만요. 발전 단계죠. 최종 단계에서 꺼내는 반죽과 발전 단계에서 꺼내는 반죽은 약간 탄하게 틀립니다. 그래서 최종 단계는 신장성이 강해지고 우리가 발전 단계에서는 탄성이 조금 더 강한 반죽이 나올 수 있다는 거 보시면 됩니다. 자, 다음 문제. 하스 브레드, 오븐의 하스에 직접 얹어서 구운 반죽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하스브레드 종류에 속하지 않은 것은 이라고 나왔습니다. 자, 불란서빵, 베이글빵, 비엔나빵, 그 다음 아이리시 빵이 있는데 베이글빵은 우리 하스브레드에 속하지 않는다는 거. 이것도 빈출 문제에 태워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문제를 조금 많이 푸셔야 되는 부분 중에 하나인데 베이글빵은 여기에 속하지 않고요. 그럼 반대로 우리 하스브레드에 해당되는 빵이 무엇이냐라고 해서 여기 하스브레드에 들어가는 빵 바로 불란서빵, 우리 프랑스 빵이라고도 얘기하죠. 프랑스 우리가 불란서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바게트 빵이죠. 가장 대표적인 게 바게트 빵, 그다음 비엔나 빵, 아이리스 빵은 바로 하스브레드에 해당된다. 요렇게는 외워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스브레드에 해당되는 빵, 불란서 빵, 비엔나 빵, 아이리시 빵이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 문제.
중간 발효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자 우리 1차 발효 있었고 2차 발효가 있었습니다. 그 중간에 시향하는 게 우리가 중간 발효라고 또는 우리가 뭐라고 그래요? 벤치 타임이라고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휴식을 주는 거죠. 이 반죽 자체에다가 너무 거칠게 잡고 믹싱을 하고 손으로 거칠게 만들고 그러다 보면 얘네들이 어떻게 보면 이 탄력이 강해져서 성형이 용이하지 않게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얘네들을 휴식을 조금 취해지면서 우리가 성형을 조금 더 용이하게 만드는 중간 발효, 벤치 타임, 앉아서 쉰다 이런 뜻인 거죠. 그래서 요 단계를 주게 되는데 자 그럼 26번에 틀린 것은 하고 문제 나왔습니다. 자 글루텐 구조를 재정도한다. 맞습니다. 자 가스 발생으로 반죽의 유연성을 해방을 합니다. 자 우리가 가스 나온 거를 우리가 펀칭을 통해서 가스를 없애주고 그 다음 다시 한번 얘네들을 둥글리게 해서 재정비해서 쉬게 되면서 다시 가스를 포집해서 모양을 조금 부풀리는 단계를 만들어주게 되는 거죠. 그래서 나쁜 가스는 조금 뱉어내고 조금 더 신선한 가스를 포집하는 상태를 우리가 이 벤치타임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반죽의 유연성을 회복할 수 있습니다. 자 이거를 모드 오버헤드 프루프라고도 얘기한다. 맞죠? 오버헤드 프루프라고도 얘기한다는 거. 자 그 다음 탄력성과 신장성에선 나쁜 영향을 미친다. 아니죠. 우리가 중간 발효가 충분해야지 우리가 성형이나 이런 것들을 충분하게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가 1차 발효로 꺼내서 반죽이 과하게 부풀어낸 걸 펀칭을 통해서 분할을 하게 됩니다. 내가 오늘 몇 센치로 쓸 건지 반죽을 잘라내고 얘네들을 정형을 하는 과정에서 어떻게 보면 이 반죽이라는 게 약간 스트레스를 받고 문제가 생겼을 수 있거든요. 근데 이거를 다시 한번 내가 성형하기 좋게 변하는 단계, 그걸 우리가 중간 발효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틀린 것은 이라고 문제가 나오시면 바로 4번이라는 거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 27번. 빵 반죽 시 반죽 온도가 높아지는 주 이유는 이라고 나왔습니다. 자, 우리 빵 반죽할 때 믹싱이라고 하죠. 우리가 기계에 넣고 우리가 훅을 끼게 되죠. 훅을 끼고 얘네들을 이 펀칭을 하면서 마찰 개수가 점점점 높이 올라가면서 얘네들이 열이 받게 됩니다. 그러니까 사람하고 똑같습니다. 막 사람을 계속 이렇게 치대고 때려요. 그럼 어떻게 됐어요? 여기가 화끈화끈거리고 열이 올라갈 수밖에 없게 되는 거죠. 빵 반죽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믹싱을 계속 많이 하고 얘네를 치대고 이런 과정에서 어떻게 됐어요? 반죽의 온도가 점점점 높이 올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믹싱 시간이 좀 더 많이 길어나면 길어갈수록 얘네들을 센스로 단계를 조금 더 높이 올려서 이 마찰 개수를 조금 더 높이 올릴수록 어떻게 됩니까? 빵의 온도가 조금 더 높이 올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 반죽 온도가 높아지는 주 이유는 뭐예요? 바로 마찰열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충격을 주고 얘네들을 괴롭히면서 외부적인 충격으로 빵 반죽이 여기저기 치이면서 마찰열이라는 게 생기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단계를 올리죠. 단계를 올렸을 때 최고 단계로 많이 올렸을 때 조금 더 온도가 많이 올라가답니다. 그래서 우리가 27도를 맞추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중간중간 온도계를 꽂아보시고 막도 형성되고 얘가 발전 단계인지 최종 단계인지 확인을 하는 과정에서 온도가 거의 발전 단계까지 올라오는데 반죽 온도가 25도까지밖에 되지 않아요. 그럼 이때는 어떤 경우예요? 내가 너무 물을 차갑게 넣으신 거예요. 물을 차갑게 넣어서 반죽 온도가 충분하게 올라오지 않은 상태로 마무리하시면 1차 발효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럼 내가 빨리 온도를 맞추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단계를 높이 올려서 최고 단계로 올려서 얘네의 이 반죽의 온도가 27도로 충분하게 올라갈 수 있게끔 만들어 주셔야 되는 거고, 반대로 비상 스트레이트법 같은 경우는 30도까지 충분하게 올려줘야 되는 거니까 어떻게 합니까? 얘네 단계를 최고 단계로 올려서 빠른 시간 안에 30도까지 충분하게 올릴 수 있게, 그리고 이 물의 온도도 너무 차가운 얼음물이 아닌 약간 따뜻한 물, 특히 한겨울 같은 경우는 약간 온도를 27도나 25도 정도로 맞춰서 따뜻한 물을 써서 빨리 30도로 올려주는 단계를 해주셔야 비상 스트레이트법에 맞게 되는 거겠죠. 그래서 반죽 온도가 높아지는 이유는 주로 마찰열에 이겠지만 사실 제일 중요한 건 어떤 겁니까? 물의 온도가 제일 중요하긴 합니다. 만약에 지금 여기 문제에서 물의 온도가 나왔다면 그게 맞습니다. 근데 믹싱시라고 나왔기 때문에 여기에서 지금 제일 근접한 답은 마찰열이 생기기 때문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 28번 반죽 10kg 반죽 10kg을 우리가 반죽을 한대요. 자, 그러면 가장 적합한 믹서의 용량이 나왔습니다. 자, 우리
반죽 기계가 보통적으로 여러분들이 학원에서 쓰시는 게 10kg 정도 씁니다. 10kg 쓰고 집에서 쓰시는 게 아마 5kg짜리 아니면 6kg짜리 키친에이드나 뭐 이런 것도 뭐 스매그 거 요즘 많이 쓰시기도 하는데 이런 것들이 썼던 게 보통 5kg에서 7kg짜리고요. 학원에서 쓰는 것들이 보통 20kg짜리 아니면 15kg짜리 이런 것들을 많이 쓰게 됩니다. 그러면 내가 반죽 10kg를 혼합할 때 가장 믹서를 어떤 걸 쓰는 게 좋냐라고 물어보면 10kg짜리를 쓰면 부족합니다. 보통 우리가 쓰는 반죽기에 이 믹싱기에 70에서 80%를 사용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이상을 치면은 얘네가 범죽이 넘칠 수도 있고 제대로 돌아가지 않을 수가 있어요. 우리 후계 손잡이 부분까지 올라와서 약이 묻는다거나 이런 이 오일 같은 게 묻을 수가 있기 때문에 보통적으로 우리가 반죽을 10kg를 치려면 10kg짜리가 아니라 5kg, 70%까지 채울 수 있는 15kg까지 치셔야 됩니다. 자, 만약 그렇다고 해서 그럼 더 큰 게 좋나요? 30kg짜리를 쓰시게 되면 헛돌아요. 반죽이. 충분하게 처지지가 마찰열이 생기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적당한 용량의 믹서를 사용을 해주셔야 된다는 거. 29번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많이 시험에 빈출도가 높은 문제는 아니지만 그래도 여러분들이 한 번씩 보셔서 이런 문제 틀리면 안 되니까 같이 볼게요. 자, 냉각 손실이 나왔습니다. 우리가 발효 손실이라는 것도 있고 우리가 구워지면서 나오는 손실이 있는데 냉각 손실에 대한 문제 보시면 자, 우리 냉각 손실은 2% 정도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다음 설명으로 틀린 것은 나왔대. 자, 식히는 동안 수분 증발되는 거 너무 당연하죠. 수분이 그만큼 증발되는 만큼 무게가 감소할 수밖에 없고요. 여름철보다 겨울철이 냉각 손실이 큰 거는 습도가 그만큼 낮아서입니다. 습도가 낮기 때문에 그만큼 냉각 손실이 많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거고요. 자, 상대 습도가 높으면 냉각 손실이 적을 수밖에 없죠. 습도에 따라서 우리가 손실이 적게 되는 거니까. 자, 냉각 손실은 5%가 아니라 2%입니다. 2% 정도가 적당하다. 그 이상 내가 손실이 되면 습도 문제를 고려해 보셔야 합니다. 자, 30번. 다음 중 소프트롤입니다. 우리 하드롤이 있고 우리가 소프트롤이 있는 건데 자, 다음 중 소프트롤에 해당되지 속하지 않는 것은 이라고 나왔습니다. 자, 우리 디너롤이라고도 얘기하고 디너롤하고 모닝빵이랑 거의 형태가 비슷합니다. 근데 디너롤이 모닝빵보다 조금 더 하드하긴 하지만 그래도 하드빵 계열은 아니에요. 그래도 우리가 빵을 찍어 먹고 스프를 찍어 먹을 수 있는 그 정도의 빵이기 때문에 하드빵 계열은 아닙니다. 자, 그 다음 브리오슈는 뭐예요? 브리오슈는 버터가 굉장히 많이 들어있는 빵이죠. 요즘에 이 최하정 유튜브에 나가고 굉장히 유행을 많이 했던 빵 중에 하나인데 최하정 유튜브에서 브리오슈가 나온 게 아니라 우리가 일반적인 생각하는 브리오슈는 예전에 제빵 문제에서도 제빵 신기능사 품목에도 있었어요. 약간 오뚜기처럼 이렇게 모양이 되어 있는 이 브리오슈라는 빵이 있었는데 버터 함량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이 브리오슈 식빵도 있어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최하정 유튜브에 나왔던 이 브리오슈 식빵 얘를 보시면 정말 따로 버터를 발라 먹지 않으셔도 돼요. 그냥 잘라서 굽기만 하셔도 토스트가 될 정도로 버터 함량이 굉장히 높은 빵. 그럼 버터가 그만큼 많이 들어갔으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소프트롤이죠. 소프트롤. 부드러운 빵입니다. 치즈롤은 말할 것도 없죠. 치즈가 들어갔으니까 조금 더 부드럽게 연화가 된 거죠. 그래서 프렌치롤. 프렌치롤 하면 미니 바게트 빵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미니 바게트빵. 미니 바게트빵을 조금 더 작은 크기로 이렇게 칼집을 내서 만들어 놓은 빵이에요. 그래서 조금 더 단단한, 이 단단한 하드 계열의 빵입니다. 그래서 다음 중 소프트롤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이라고 문제가 나오면 바로 프렌치롤. 프렌치 빵들이 약간 단단한 빵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 프렌치롤에 해당이 된다는 거 보시면 됩니다.